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정혜영입니다. 지금부터 N수생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공부를 1년간 혹은 그 이상 동안 열심히 잘 해오셨을 겁니다.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잘 해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무척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력이나 아니면은 능력 이런 것들에만 달려 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을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해오고 서로 좌절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의 성공과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모두 다 훌륭하시고 모두 다 능력이 있으시고 모두 다 충분한 자질이 있으시지만 단지 임용고시라는 시험의 어떤 특성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작용하는 운,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작용함에 의해서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성공이,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실패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 탈락 결과를 통보를 받으시면 무척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되잡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시고 막막해지세요. 그래서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도대체 언제 나는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들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는요, 선생님들께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초시 선생님들처럼 예를 들면은 임용고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잘 해내오신 시간들이 있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의 오랜 시간이 매우 훌륭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했던 시간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오랜 공부 시간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지치고 불안하실 텐데 그 지치고 불안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시면 좋은지, 그리고 이전의 해에서 내가 해왔던 전략과 방식 중에서 좀 수정하고 바꾸어가면 좋은 것들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아시고 싶다면 이제 12월에 이미 제공이 된 합격 설명회 동영상 자료를 정혜영의 전문 상담 카페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티치스파 이제 그 방문각 임용고시 온라인 카페에서 보셔도 됩니다. 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우선은 오늘 진행은 첫 번째로 이제 2022학년도 기출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 기출 문제, 너무 잘 아시는 기출 문제들이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잠깐 해설을 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앞으로의 기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고 해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선배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동료 선배님들이 주어지는 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오랫동안 이미 공부해 오셨다가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재수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3수, 4수 그 이상 해 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는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결국 결과를 이뤄내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싸움에서 승리해내신 진정한 승자시죠.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이 주셨던 말씀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선생님들께 힘이 될 만한 얘기들이 발췌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뤄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련된 N수생 패키지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걸로 설명회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은 선생님들 너무 익숙하시고 또 깜짝 놀라셨던 문제 중에 하나인 자율신경계 구조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율신경계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개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파트는 생리심리학이고 두 번째 파트는 감각과 지각입니다. 물론 심리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심층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심리학적인 활용이 잘 될 만한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곤 했습니다. 심리학개론에서. 그렇지만 모든 심리학개론 과목에는 첫 번째 파트가 생리심리학이고 두 번째 파트가 감각과 지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매년 선생님들의 그 너무 싫어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리심리학과 감각과 지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이제 항상 전반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강조해드렸던 자율신경계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출제가 됐다는 점을 선생님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항을 보시면은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의 기능과 관련된 반응을 디귿에서 찾아서 한 가지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디귿에서 서술되는 것에서 우리가 한 혼동을 주는 문구가 들어간 부분은 배 쪽 미주신경계와 등 쪽 미주신경계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이 자율신경계 문제를 보았을 때 첫 번째 당황하게 되는 것이 미주신경계가 왜 나왔지? 나 처음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에요. 미주신경계라는 부분까지는 대부분의 생리심리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심리학개론의 생리심리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계라는 부분은 개론서에서 대부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가와 무척 밀접하게 상관이 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깊이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 두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을이 스트레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기제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다. 여기에서 조건이 무려 두 가지가 붙어서 응용해서 서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의 기제를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라 라고 설명을 했죠.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문제, 그러면서 응용과 적용이 이제 결합이 응용과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실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임용 문제는 기초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의 명칭을 알고 그 명칭을 정확하게 써넣어서 달달달달 암기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써넣으면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방식을 뒤집는 방식의 문제들이 2021학년도부터 자꾸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바탕으로 한 원리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그 투쟁하고 도피하는 상황에서의 반응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각성즉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응에 대한 이 반응들을 상관하게 되는 배쪽 미주신경계와 등쪽 미주신경계에 나타나는 특성의 깊이까지 알아라. 이것을 전체적인 과정의 연계성과 원리까지 신경계의 내용들을 알아라 라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것이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을과 기억 니은의 기제를 관련지어 설명해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원리를 설명해라, 이유를 설명해라 라는 방식으로 응용과 적용하는 문제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조건을 더 넣어서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어떤 개념을 단지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면 2021학년도는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이유를 설명해라, 원리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방식이 그렇다면 이제껏 달달달달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단순 암기 적용이 우리가 고득점의 비결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쪽 미주신경계는 뭐냐, 그리고 등쪽 미주신경계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심장이 뛰고 동공이 확장이 되고 땀이 흐르면서 우리가 각성 증상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각성 증상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이완 반응이고요. 그것은 진정을 시키거나 편안한 상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죠. 이러한 부교감 신경계는 교감 신경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교감 신경계는 배쪽 미주 신경계와 등쪽 미주 신경계로 나누어지고, 특히 등쪽 미주 신경계는 우리가 이러한 교감 신경계가 긴장 상황에서 도망가기 반응에서 실패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이 얼어붙는 상태에 이르게 됐었을 때 등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등쪽 미주신경계는 그래서 셧다운 상태, 저각성 상태, 얼어붙는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것은 등쪽 미주신경계고, 그 다음에 그나마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적이고 반응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배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2주 전에 버스를 타고 지수와 미나가 이제 등교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디귿에서 지수와 미나는 둘 다 크게 놀랐는데, 지수는 어떻게든 버스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버스의 문을 열 수 없자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트리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한 문장이 나와 있고요. 미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얼어붙은 것처럼 쓰러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등쪽 미주신경계가 등장한 이유를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의 명칭을 쓴다고 했을 때 기억의 기능과 관련된 반응을 밑줄친 디귿에서 찾아서 한 가지 서술하라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 미주신경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교감이야, 니은이 교감이야 라는 것을 많이들 헷갈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주신경계는 부교감 신경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교감, 니은은 부교감 신경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교감 신경계와 가능된 반응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지수의 반응,
어떻게든 버스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고 버스 문을 열 수 없어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트리려고 시도한, 다시 말해서 교감신경계의 도망가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각성 상태에 있게 되는 상태가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미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얼어붙은 상태로 있다. 다시 말해서 등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있는 미나의 상태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의 핵심은 점진적이면서 이완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스트레스나 각성, 불안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게 됐는데요. 이것을 교감과 비교감이라고 하게 된다면 각성 상태와 그 다음에 이완 상태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혹은 불안이라던가 이완 상태라던가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게 됐을 텐데, 여기에서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에서 교감과 부교감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울배의 상호제지에 대한 원리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적용하라.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추론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감 부교관계가 각성과 이완이라는 두 가지 자체를 가지고는 이완 훈련이 왜 효과적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을 하려면 긴장과 이완은 상호 억제의 어떤 특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울배는 상호 억제라고 해서 긴장과 이완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이론적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것은 상호 억제의 원리에 따라서 각성과 이완 상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완 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긴장 상태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완 상태가 증가를 하게 돼서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워낙 훌륭하셔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의 특성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어림짐작하셔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내셨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셔서 이것을 어림짐작하셔서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시험 상황에서 발휘되는 역량을 이제 나타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와 비슷한 문항, 2022학년도에 비슷한 문항이자 훨씬 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의 형성 원리를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에 근거해서 설명이라,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이론이고요. 이거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구체적인 메커니즘 과정을 알아놓으라고 여러 번 강조를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얼당과 미드글리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학 이론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알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거라고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이것은 출제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018학년도에 하락 퀴즈의 수행 목표 지향과 숙달 목표 지향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 드웨계 이론에 해당하는 암묵적 신념 모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숙달 목표 지향, 수행 목표 지향이라는 학습 수행자의 학습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두에게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됐고 그 계보가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성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학에서 누누이 많이 배우게 되는 숙달지향, 그 다음에 수행지향에 해당하는 것들은 결국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어 가게 되는 그 계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계보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단과 미드굴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학년도에 하락 퀴즈가 나왔고 2019학년도에 드웩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얼단과 미드굴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얼단과 미드굴리가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학습된 무기력과 세트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육학의 동기 이론의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개념들은 어떤 이론적 역사적 배경의 흐름 안에서 이것들이 나와야 할 이유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파악하고 보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문제들, 이거를 제가 뿌리형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뿌리형의 문제들이 2021학년도부터 자꾸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1학년도에 이런 문제로서는 차원적 관점과 그 다음에 유형적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차원적 관점과 범주적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것이 케텔의 근원 특질 문제와 함께 심리평가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 뿌리부터 알아야지만 얘네들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티어의 이제 개방적 체계, 폐쇄적 체계에 해당하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사티어의 이론에 어떻게 역사적인 어떤 흐름, 배경 안에서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된 것처럼 2022학년도에도 이렇게 뿌리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습된 무기력, 드웩의 이론, 얼단과 미드굴리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담임교사가 우리 반 규호를 아시죠? 수포자예요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 규호를 알고 있다. 그런데 수학 성적만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담교사가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군요. 어차피 인문계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규호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규호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은 다릅니다. 어머님 말씀은 규호가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계속 수학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다시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겠죠.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화를 근거로 해서 해라 라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강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이 이제 그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 조작적 조건하의 원리죠. 그랬을 때 규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학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수학 성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강화 결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강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제를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포기를 학습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조작적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반응이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결과에 의해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좌절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통제 시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포기를 학습하게 돼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은 얼당과 미드글리가 제시한 용어로 써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얼당과 미드글리의 자기불구화 전략 혹은 자기구실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유능성과 자기 가치감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능성과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해서는 이 실패에 대해서 회피를 해야만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핑계를 대는 것,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에 해당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자기불구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학을 공부를 해도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포기하고는 저희한테는 수학 공부가 자신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장적 자기불구화에 가까운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자기불구화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거기까지 답을 이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드웩의 목표지향성 이론에 근거해서 괄호의 디귿리을에 해당하는 목표지향성 유형의 명칭을 순서대로 써라. 성격심리학에서 대개 드웩의 학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숙달지향 학습자, 무기력 학습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목표지향성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락 퀴즈의 이론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수행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숙달 목표 지향성이라고 키워드를 써야 되나? 여기서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행 목표 지향성, 숙달 목표 지향성에 해당하는 학습자 유형에 관한 역사는 여러 이론가가 공통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개념과 결합을 해서 연구한 역사들이 있고, 하락 퀴즈의 연구 역사와 이제 드웩의 연구 역사가 사실 이제 그 서로 연결이 돼서 그 연구의 역사가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너무 다 완전히 변별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자 유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웩이 말한 무기력 학습자는 수행 목표 지향성 학습자에 해당하는 학습자 유형이다.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수행 목표 지향성 학습자를 드웩은 무기력 학습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게 되고,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라는 것을 궁금하게 되죠. 자, 목표지향성 이론에 근거해서 괄호 안에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목표지향성 유형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디귿의 목표지향성이 학습된 무기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사실 이것은 이 계보와 역사를 알게 되면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제시문에 다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요 제시문을 보시면은요. 상담 교사가 그렇다고 해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실패의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목표 지향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 연구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숙달 목표 지향성의 학생들은 실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노력에 귀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능이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믿게 되며, 그 다음에 항상 학습 목표를 세워서 적절한 학습을 수행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적응적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숙달 목표 지향인 학생들은 이제 좌절이나 실패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좌절과 실패로 그것을 계속 가게끔 만들지 않고 이것을 변화 가능하게, 적응 가능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성공 가능하게끔 만들고 노력 지향을 하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숙달 목표 지향성의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반면 수행목표 지향성의 학생들은 타인과의 비교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며 그 다음에 이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원인은 능력에 의한 것이고 그 능력은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며 실패를 할 경우에 자아 파기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학습 목표도 이제 본인이 해내기 어려운 지나치게 높은 학습이나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결국은 실패를 하게 만들거나 이제 너무 쉬운 것들을 하는 것, 수행 목표를 세우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목표 지향성의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의 향상 자체를 이루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과, 다시 말해서 결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수행 목표 지향성의 아이들은 결과가 실패에 대한 회피 두려움이 큰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회피 두려움이 많은 학생들이고 결국은 실패를 처음에 하게 될 때는 한 번 하게 되면 반복을 해서 견디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행 목표 지향성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무기력한 학습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학습자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연구의 결과 흐름에 따라서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행 목표 지향성인 학생들일수록 이제 자기불구화 이론과 관련을 하자면 자기불구화 전략을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수행 회피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 자기불구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즉 숙달 목표 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은 연속된 실패도 학습된 무기력으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수행 목표 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사실 제시문의 정답이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을에 들어갈 목표 지향성 유형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디귿에 해당하는 숙달 목표 지향성은 학습된 무기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제시문에 나왔던 그대로죠. 숙달 목표 지향성인 아이들은 실패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학습된 무기력에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내용들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것이 이제 뿌리형 문제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 경향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출의 흐름이나 변화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우선 2022학년도 기출 경향, 기존의 기출 경향을 봤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흐름은 2019학년도에는 교육학적 관점의 이론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2020학년도에도 그러한 경향성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2021학년도에는 오히려 임상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살의 어떤 실질적인 개입이나 특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죠. 2022학년도에 다시 한번 자기불구화라는 교육학적 관점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둘 다를 알고 그 둘 다의 경향성을 다 대비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이 돼서 어느 한쪽이 다 이제 그럴 거다.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그럴 거다. 이제 그런 경향성은 사라졌어요. 작년에 이제 뭐 기출이 됐지. 2019학년도에 드웨기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에 최근에 드웨기 기출했으니 출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022학년도에 출제가 됐죠. 올해는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작년에 진로가 많이 출제가 됐지 올해는 진로가 출제가 되지 않을 거야. 적게 출제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올해 진로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작년에 출제가 됐던 이제 제한 타협 이론에서도 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됐던 수포에서도 출제가 됐고 반복적인 어떤 출제 영역이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작년도, 재작년도에 출제됐으니까 안 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라면 무조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공부를 잘 해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교육학적 관점, 인상적 관점 다 공부를 잘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 문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2020학년도에 문제가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 난이도가 높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컷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문제 유형이 이제 심화된 형태가 많이 났어요. 아까도 했듯이 풀이형 문제, 추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응용 적용 능력이 낮은 선생님들은 암기를 아무리 달달달달 하셔도 적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서는 점수를 의외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반대로 2021학년도는 되게 좁은 영역, 기존에 기출돼서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돼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응용 적용 능력이 있으면서 좁게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고득점을 하신 선생님들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전체적인 컷이 높아졌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응용 적용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고, 그 응용 적용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서 뿌리형이랑 그 다음에 추론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의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022학년도에는 지엽적인 문제들, 브레이필드라던가 보딘이라던가 이런 이론가들의 문제부터 해서 얼단과 미드글리까지 우리가 대부분 교육학개론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제가 본 교육학개론서 7서적 중에서 2개 정도 나왔던, 하나는 교육학개론서도 아니고 하나는 이제 인간과 학습이라는 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서적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러한 개념들이 문제로 이제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론 문제 난이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영역적 부분에서도 되게 세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2022학년도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점수가 50점만 넘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합격이 되시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합격이 되시는, 1차 합격이 되시는 결과들이 이루게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학습자인 선생님들은 50점대 후반에서 이제 60점대 초반의 전공 점수를 받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60점 중반까지도 계셨죠. 이런 전공 점수를 받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점 후반에서 80점대까지 점수를 받으셔서 굉장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었던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이제 해였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해죠. 그러면 21학년도에는 낮았고 22학년도에는 높았고,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문제 난이도가 낮을 차례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 경향이 선생님들이 실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웬만하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대비하면서 공부해가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제 추론형 문제가 2021학년도부터 늘었다. 그래서 단순 암기에서 이해 적용 능력이 이제 요구가 된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서는 암기한 것을 알고 있는 것, 암기한 것,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문제로 나오면 그것을 쓰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 서술이라던가 효과 서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문에서 찾아 쓰라라던가 그 정도의 문제, 혹은 사례 적용을 하라라는 정도의 추론형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2021학년도부터는 원리를 설명해라,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원리를 설명해라, 이유를 설명해라, 이러한 문제들이 21학년도, 22학년도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형 추론형 문제가 생겨난다. 이해 적용을 해야 하는 영역의 경우 그 이론의 배경과 뿌리를 알아야지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로 이제 해설해 드린 것과 같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흐름은 아니고요. 전문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기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제껏은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던 거지, 이제 다른 임용에서는 문제 출제 방향은 원래 이제 기본적인 지식에 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응용 적용하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뿌리형의 어떤 배경까지를 이해하느냐를 묻는 문제의 역사로 발전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어떤 문제 출제 발전 흐름, 그래서 임용 역사의 문제 출제의 흐름,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다시 태보를 해서 예전처럼 알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쓰고 뭐 개념 서술해라, 효과 서술해라.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태보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얼마나 이제 몇 프로일까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출제될 것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문제 자체의 유형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앞으로도 이제 간간히 계속 출제될 것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출제될 수도 있겠다. 2022학년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은 항상 중요합니다. 기출된 부분에서 이제 언제 출제되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또 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기출은 가장 최신에 출제가 된 것부터 해서 아주 오래전 뭐 2006년, 2007년, 2010년 이때 출제가 되고 출제되지 않았으면 딱 한 번만 출제가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 안 나오겠네 했던 부분에서도 최근에 자꾸 출제가 돼요. 2020학년도에부터 해서 메슬로우의 이제 결핍심리학, 사랑심리학 이런 문제가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 2021학년도에 에릭슨 문제가 갑자기 정말 오랜만에 자아를 써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22학년도에도 볼딩과 브레이드 필드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죠. 진로에서 뭐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부분은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기본 개념이 중요하죠. 아까도 했듯이 자아 개념, 자아 인식 이런 거를 써라라는 문제라던가 자아라는 단어를 써라라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쓴다라던가 그 다음에 관계를 써라라던가 이게 무슨 이제 전문적인 심리학적 용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일반적 용어에 가까운 용어인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로 출제되지라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심리학적 이해적인 배경이나 토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초적인 토대 안에서 공부를 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된 과거, 아까도 했듯이 세부적인 기출문제에서도 다시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사실은 올해 처음 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학년도부터 슬슬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경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단지 그냥 합격하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이라는 어떤 전공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공부 과정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출 경향성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